자,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후보들의 신경전도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망친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면서 비판에 나섰고요. 김문수 후보는 경제를 살리려면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국민의힘 정권은 뭘 했습니까?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지요. 경제도 성장도 민주당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는 갈 거다. 김문수의 이름으로 상왕 윤석열이 복귀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해치고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그런 반민주적인 반란 세력들이 다시 돌아오게 허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는 살려본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경제를 살린 경험을 살려 경제 살리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합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본인의 폐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반성보다는 신변 잡기라고 둘러대며 아들의 반사회적 행동 또한 사과는커녕 엉뚱한 곳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털끝만큼의 진심이 있겠습니까? 네, 윤기찬 부위원장. 일단 김문수 후보 얘기 들어보면 경제 문제 얘기하면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얘기 속에 경제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해가면서 은근히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를 저격하고 나섰네요. 네, 아마 본심은 의사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돼서는 그간에는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글 또는 뭐 도박 여부 등과 관련돼서 사실은 공공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토대로 해서 공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 그 당시에 지난 대선에서도 사과한 바가 있고, 근데 이번에는 검찰에서 약식명령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받아들인 그 해당 사실관계를 토대로 문제 제기하는 거라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죠. 물론 단순히 이제 뭐 연좌제 금지다 이런 취지 얘기하시지만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직계 좀비속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학력, 그다음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취지는 관련된 사실들이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검증의 대상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경제관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께서 보수정부에서는 경제를 망쳤다는 말씀 주시는데, 주식시장은요, 돈이 많이 풀리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방법은 기업이 살아서 기업 가치가 제고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기업 가치가 제고돼서 올라갔다는 진보정부 시절에 그런 사유가 입증됐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풀어도 주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도양단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곁들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제 문제, 추경안 같은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계획인 겁니까? 가장 경제를 망가뜨렸던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아니었습니까? 계엄 선포 한 방에 국내 시가총액 144조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정말 이 천만 서울 시민의 1년 예산이 45조 정도 되거든요. 서울 시민 3년치 예산이 시가총액이 한순간에 증발했고요. 보통 국내 그 전에 한국은행 여러 예측에서도 경제 성장률 1.67%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게 반에 반토막이 나서 0.2%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12조 정도가 또 증발했거든요. 그러면 그 손해배상 청구는 과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할 수 있습니까? 국민적 손해배상 청구를 저는 해야 된다 보고요. 실제로 이 대한민국이 원래는 무역수지 흑자국으로서 세계 5위, 6위, 8위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197위, 작년에 200위. 정말 일본의 정말 사도광산, 군함도 등으로 정말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서 과연 대일 외교적 성과가 무엇인가요?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 관계가 단절되면서 현대자동차 러시아 법인이 2023년 12월에 폐쇄되는 1,000원에 판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떻게 경제를 망가뜨려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지. 예전에 그래도 무역 수지가 좋을 때는 유동성 자산이 1,500조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세계의 여러 돈들을 끌어모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도대체 무슨 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사실 경제적 성과를 낸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노사정 위원장과 노동부 장관 했지만 노동부 방금 뭐 유급 휴가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대선 후보 토론 보시면서 정말 답답하셨을 텐데요. 최소한 경제를 망가뜨린 세력들이 거기에 대한 반성 정도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도리는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사실 평택의 고덕동인가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입안을 했고, 그다음에 파주의 LCD 전자 이런 부분과 관련된 거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경제 기반을 닦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비춰서 뭐 거기에 상반되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부분, 물론 많은 업적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뭐 큰 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해놨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방형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대외 국가와의 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대외 무역 재편, 질서 재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경제 기조가 또는 외교 기조가 상당히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진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거는 경제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사실 국제 환경이 그렇게 돼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윤석열 정부한테 모든 잘못을 넘기려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계엄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다 사과를 하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도 사과를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입법 기조, 뭐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기업이 받게 되는 타격이나 부정적 효과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각기 경제 정책에 의한 리스크 이 부분과 관련돼서 김문수 후보가 숨어있는 공격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장경태 의원. 지금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면 거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그 당시 그리고 중앙정부의 노력들도 이야기하셔야죠. 노무현 정부와 사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온전히 다 김문수 후보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저는 최근에 하셨던 노사정 위원장 시절의 어떤 성과라든지 노동부 장관 시절의 성과를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경제적 성과가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5,200억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했다든지, 경기도지사 시절 3년에 걸쳐서 1조 5천억이나 상환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성남의료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학생교통할인제도, 이국정교육소와 닥터헬기, 계곡 정비 사업까지 너무 성과가 많습니다. 그럼 성공하고 검증된 후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저는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사회정책은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기조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성장 기조를 말씀하시는데 관련된 입법안이나 공약 10대 공약에 보면 앞에 성장은 표현하셨지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보다는 분배 내지 네. 사회 공정 차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경제라는 단어도 쓰시는 걸로 볼 때 말씀은 성장 기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거죠. 네. 자, 이어서 지금 나경원 선대위원장과 김성환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나와서 단독 인터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사실상 무산됐죠. 자, 이런 가운데 양측에선 단일화 논의와 관련한 진실 공방이 또 생겼습니다. 예, 그저께 저녁에 물론 김문수 후보께서 이준석 후보를 찾아서 사실 의원회관을 찾아간 적인데 역시 만나지 못했고요. 네. 어제는 또 신성범 의원을 통해서 토론을 하자라는 제의가 오기도 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막판에 장소를 변경하던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또 조금 있으니까 회동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을 통해서 그런 연락을 받았고 신성범 의원이 중간에서 이런저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떤 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 일정이 공개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정이 변경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신성범 의원 측과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소통하고 한 바도 없고. 그렇군요. 신성범 의원이 저한테 만나려고 몇 번씩 유세장에 오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전 중에 그때도 저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혔거든요. 김재원 의원이 아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성범 의원에게 뭔가 잘못 전달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임기찬 부위원장, 일각에선 김재원 비서실장이 단일화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 얘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뭐 후보자에게 보고 안 되고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신성범 의원한테 확인 전화를 했는데 정확히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 곤란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간에 뭐 접촉면은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됐거나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접촉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글쎄 해석의 영역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